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즐겁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인데도 자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긴장도 되고 또 이 큰 행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좀 의미 있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인지심리학자입니다. 인지심리학에서 그 연구하는 주제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원래 출발 자체가 AI와 인간의 생각이 뭐가 다른가 이쪽 분야의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요. 저도 이제 그런 연구들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까, 특히 우리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어제 요 컨퍼런스에 온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님은 이제 저랑 이제 아주 굉장히 가깝고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항상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미래가 어떻게 변할까를 얘기할 때 수명과 인구를 먼저 잡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 사회의 미래가 전반적으로 한 절반은 보이거든요. 제가 요 같은 공간에서 올해 어, 각종 의학회에서 그렇게 강연을 많이 부탁하셔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병원 시스템에 계신 분들이나 의학 쪽에 계신 분들이 통계적으로 보는 그리고 데이터적으로 보는 사람의 수명이 언제까지 갈 건가 이걸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명을 연구하는 관련 분야 연구자들과 이렇게 중지를 모아서 토론해 보면 제가 그냥 이렇게 별뜻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분위기는 안 좋아집니다. 재수 없으면 130까지 사신다. 보세요, 분위기 안 좋아져요. 이렇게. 근데 사람의 수명이 150세 가설이 최대 수명이 150세 가설이 굉장히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던 시절이었는데 요새는 150세 가설도 그렇게까지 황당한 것 같지는 않고요. 2015년, 2016년 이때쯤부터 슬슬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142세까지 살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과학 잡지에 이제 슬슬 실리는데 저희들도 보면 추이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럼 내가 너를 앞으로 80년 동안 봐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해했던 적도 있는데요. 호모 헌드레드란 말이 있죠.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옛날 말처럼 느껴지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95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의 빈소에서는 호상이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명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슬로프가 가장 가파른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북유럽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꽤 많은 장수 국가들을 상당수 수명 지표에서 제쳤어요. 네. 우리나라가 2030년쯤 수명 세계 1위 된다라는 연구들은 이제 크게 그렇게까지 색다르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네. 네. 1년에 번아웃이 12번씩 오는데. 네. 네. 근데 저는 100만 명씩 태어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태어났던 19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뭐 100에서 110만 사이에서 계속 태어났고요. 현재 대부분의 세대가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50대가 지금 그 해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90%를 훨씬 넘는. 네. 80년생은 올해 43세인데 더 경이적입니다. 98% 이상 살아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회의할 때 막 이런 얘기합니다. 이 인간들은 죽지도 않는다. 조금 외람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라도 사망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삶에 대한 자세는 겸허하되 장수는 각오해야 되는. 그리고 100에서 110만씩 세대가 이제 인류 최초로 그런 시대에 들어왔고요. 중요한 건 올해 24만 명 조금 넘게 태어날 겁니다. 상반기 출생 데이터를 봤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상반기가 조금 더 태어나거든요. 51대 49 이런 느낌으로 태어나는데 상반기에 12만 1000명밖에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24만 2천 정도. 제가 올해 24만 6천 태어난다 그랬다 4천 명 또 틀리는데 매년 어느 정도 태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 틀려요. 그거보다 적게 태어나고 있고요. 2025년, 2026년 아마 그쯤부터 우리나라가 20만 명 아래로 한번 훅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세대 자체가 너무 숫자가 줄어서 아마도 올해가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고요? 4년제 종합대학의 입학 정원이 30일만 좀 넘거든요. 네네.
아마도 올해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서 올해가 4년제 대학의 입학 정원보다 수험생이 한 명이라도 많은 마지막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 조카가 아이를 낳았는데 최고의 자녀 진학 지도는 재수다. 네. 1년씩 재수시킬 때마다 네 아이의 전국 등수는 3,500등씩 자동적으로 상승하고, 네. 10년을 재수시키면 너희 인생의 미래가 바뀐다, 네 아이의. 뭐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아, 수명은 늘어나는데 사람은 너무 모자르죠. 부족하죠. 그러면 두 가지 변화가 불을 보듯 뻔하죠.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인지 심리학자들이 한국에 관심 많은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우리가 미국 영화를 보고 있는데 한국의 미래가 퍼펙트하게 그려지지? 나랑 40살 차이가 나는 보스도 모셔야 되는. 우리는 여기서 더 벌려야 됩니다. 10년을 더 벌려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80세 전에 은퇴를 하실 수가 없어요. 여기서 분위기가 정점으로 안 좋아집니다. 예, 예, 예. 제가 지금 대학생들한테는 너희들은 100%의 확률로 90세까지 일할 거고 너희들 인생의 정점, 전성기가 70대 올 거야. 저도 50대인데 지금도 막 방황하는 것 같고요. 40대인 제 10년 후배들은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래요. 그게 질풍노도의 시기인 20대나 10대 같은 느낌이 막 들죠. 네,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아직도 막막할 것 같고 실제로도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인구 추이가 이미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래 일하고 사람은 부족한데 나머지는 이제 AI가 채우겠죠.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누가 AI를 부리느냐, 누가 AI에게 부림을 당하느냐, 누가 유토피아로 출근하느냐, 누가 디스토피아로 출근하느냐, 이게 남겠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과 인간과 기계의 생각이 뭐가 다를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웬만하면 다 지고 있죠. 우리가 뭐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저런 걸 예측했을까요? 절대 예측 못했죠. 저도 2016년에 이세돌 구단이 오전 전승으로 확실하게 이긴다 라고 하면서 3개월 동안 휴대전화를 끄고 살았던 기억이 있고요. 뭐 저라고 미래를 맞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예전에 카카오 자문할 때 라이언 성공하면 손에 장을 찢은다 그랬고요. 9년 전에 EBS 자문할 때 펭수 성공하면 이민 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저한테 막 미래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면 여기서의 법칙, 미래를 10번 예측하면 3번밖에 못 맞추는데 100번 예측하면 30번이나 맞히는 거죠. 네, 그런데 정확하게 맞추는 분이 10번 예측하면 9번 맞춥니다. 제가 더 많이 맞히는 거예요. 네. 호날두가 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됐느냐? 많이 골을 넣느냐? 난사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참 재밌는 건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굉장히 이제 익숙하게 들어왔고 도대체 우리는 AI와 뭐가 다를까? AI가 우리를 얼마나 대체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AI가 못하는 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되게 재밌는 건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더 재밌었어요. 2017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드로잉 머신 넥스트 렘브란트가 렘브란트 그림을 한번 학습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무려 6년 전이죠. 사실 지금 6년이면 철기 시대에 6,000년 동안 일어난 변화와 맞먹는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단한 변화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제 7년 전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7년 전에 가까워지는 이 2017년에 렘브란트 그림 370장을 조금 넘게 학습을 하고 렘브란트가 이제 넥스트 렘브란트 드로잉 머신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렘브란트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죠. 왜? 젊었을 때 렘브란트와 나이 들은 렘브란트가 다 살아 돌아왔어요. 슬렸을 때 살짝 고치는 습관, 그 다음에 덧칠하는 패턴까지 똑같아요. 렘브란트보다도 더 렘브란트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이제 벌써 6년 넘게 지난 지금 이제 우리는 앱에서도 저거보다 나은 드로잉 머신들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재밌는 건 그런데 피카소는 아직도 못 그려요. 피카소입니다. 네, 피카소예요. 피카소입니다. 네, 피카소인데요. 실제로 미술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미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맞아. 그 전위적인 색채, 예술적인 화풍, 그 창조적인 미술 세계, 그 피카소가 화가로서의 자기 인생의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을 이런 평범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걸 나도 공부하면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의외였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피카소는 이런 그림들을 계속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카소를 그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AI는 우리가 잘 이미 떠올리신 문제점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또 잘 모르는 의외의 문제점,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런 그림들을 학습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카소를 AI가 더 못 그리죠.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우리는 이런 그림들을 딱 몇 가지를 보고 나면 나머지 그림들도 다 피카소인 줄 알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그림들에게는 심지어 잠재적 패턴조차 없기 때문에 지금 생성형 AI들도에 기반한 드로잉 머신들도 피카소를 그리기 대단히 곤란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카소풍으로 그려줘라고 하면 올해 버전으로 그리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우울한 마징가를 그립니다. 네네네. 피카소라고 부르기 대단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피카소를 기대했는데 이런 피카소니까 대부분의 사람들도 실소를 금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AI가 못하는 것들은 존재합니다. 네, 되게 어려워하는 건 존재하죠. 분명한 건 어떤 평균점을 찾아낼 수 없는데도 우리 인간의 판단들은 거기서 다른 것들을 지각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AI는 지금도 이렇게 완벽하게 드로잉 머신이 점점 나아지고 있고, 특히 올해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냥 사람을 찍은 것과 도저히 육안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한 정도의 디테일함을 지니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건 잘 읽지를 못합니다. 네. 되게 어려워하죠. 네. 왜냐하면 잠재적 평균적 패턴을 찾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이고요. 고양이 사진 150만 장을 보고 이제 드디어 다리가 없는 장애가 있는 고양이도 고양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고양이를 한 5마리 정도 보면 다음에는 웬만한 고양이는 다 고양이겠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스컹크라고 착각하는 5살과 6살 시기를 거치긴 하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는 훨씬 더 고양이를 적은 양을 보고도 알게 되죠. 그리고 이런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로봇의 자동 회원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고 하면서 그런 문장과 함께 웹사이트에서 74KP6Q4M 이런 거 찌그러뜨려 놓고 그리고 막 가려놓고 그런 것들을 요구받는 겁니다. 인간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가끔 안 될 때도 있긴 합니다. 우리도. 새로 고침 누를 때 그래서 지금 기분 나쁘신 거예요. 새로 고침 누를 때마다 왜 한 번 누를 때마다 자존심 상하시죠? 또 어떤 웹사이트든 그래서 5번 이상 고의적으로 틀려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로봇입니까? 이렇게 빨간 줄 나옵니다. 제가 한번 예스를 해봤더니 화면이 바로 꺼지더라고요. 그 어떤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금전 거래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은 그래서 6시간 이상 혹은 심지어 하루 동안 그 IP로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로봇의 공격일 수도 있으니까요. 분명히 다르죠. A와 B를 열심히 배워서 AB를 똑같이 가장 평균적이고 정확하게 근사값을 가지고 있는 AB의 출력을 내놓는 게 아마 AI가 이제 앞으로 가장 잘하는 일이겠죠. 문제는 저걸 하면서 저 AB를 가장 평균적인 AB를 정확하게 내놓는 사람들이 아주 고소득 연봉을 받고 전문가의 그 대접을 받았던 시기가 꽤 최근까지 있었고 앞으로 진짜 얼마 남지 않았겠죠. 근데 인간은 똑같이 AB를 배웠는데 이제 거기서 C가 나오는 겁니다. 그 AB에 기반해서. 이제 그게 인간이 할 일이겠죠. 이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제가 대학에 있기도 하지만 저렇게 AB를 똑같이 경험했는데 AB를 가장 정확하게 내놓는 그런 사전적 지식이나 가장 평균에 근접한 지식을 내놓는 게 AI고 AB를 똑같이 경험했는데 그것에 기초해서 C가 나오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앞으로 갈 일이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그냥 학과 이름을 C로 바꿉니다. 이거 대단히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저 C에 해당하는 학과 이름을 너무 열심히 만들어낸 과들을 보면 다 과거의 학과들을 이름만 바꾸고 교수들도 그대로인데 커리큘럼도 그대로인데 그렇다고 우기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측면인데 이 과도기에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우리 문화가 또 우리 사회가 그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저희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AI를 보는 인지심리학자들은 AI는 앞으로 가장 평균에 근접한 자아를 가질 것이다. 에버리지 셀프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가장 그 평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니크 셀프. 그러니까 같은 입력값을 가지고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아를 가진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저희에게는 답은 메타인지였습니다. 인지가 인간의 생각의 능력이죠. 기억력, 연산력, 생각의 스피드 같은
전통적인 하드웨어적 커패서티. 자, 그런데 이 하드웨어적 커패서티에서 이제 GPU에 기반한 새로운 AI들은 이제 인간을 추월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을 저 발밑에 놓고 있죠. 학습의 양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스피드의 조 단위의 계산을 1초 만에 해버리니까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내가 쌓아놓은 인지, 내 생각을 또 다른 눈으로 보는 것. 즉 같은 지식을 가지고도 내 지식을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평균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그 평균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굳이 지금까지 우리는 창의적인 능력, 혁신적인 능력, 혹은 새로운 발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생각을 다른 각도로 보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이 좋은 사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외의 얘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후학습 편향이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살아가시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내 그럴 줄 알았어. 놀랍게도 유니크 셀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모든 삶의 일상생활의 대화를 보면 아주 사소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 그럴 줄 몰라, 내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입에 달고 살죠. 제가 얼마 전에도 고수부지에 갔는데 어떤 어머니 한 분이 젊은 어머니 한 분이 5살쯤 된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셨는데, 아이가 10m 앞에서 놀고 있는데요. 아이가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됐는지 아이를 부르시더라고요. 경일아, 밥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네 엄마 하고 10m 앞에서 아이가 달려옵니다. 한 절반쯤 왔을까요? 아이가 그 앞에서 꽈당 넘어졌어요. 뭐에 걸렸는지. 저도 그래서 제 아이는 아니지만 그 옆에서 뭐 도와드릴 거 없나 싶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많이 놀라셨겠죠. 그 어머니는 아이를 이제 5m를 달려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어디 다친 데가 없나 놀란 눈으로, 많이 당황하신 그분은 이제 체크합니다. 저도 옆에서 봤더니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그래도 무릎에 빨간 생채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 되게 재밌었어요. 애가 무사한 걸 확인하니까 애를 더 세게 때려요. 너 이 자식, 너 그렇게 조심성 없이 달려오더니 너 그럴 줄 알았어? 내 넘어질 줄 알았어? 몰랐죠. 몰랐잖아요. 네. 알았으면 자기가 5m 앞에서 받치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나이 들수록, 그리고 노련해질수록, 그리고 무언가를 알아갈수록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당황스러움이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그걸 몰랐다는 걸 인정하는 자만 러닝, 즉 학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심리적 함정에도 빠지지 않아요. 제 주위에 경험이 많고 오랫동안 일해 보신 보험 설계사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를 정말 자주 하십니다. 가끔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자주 하십니다. 교수님,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보험을 스스로 덜컥덜컥 계약하는지 아세요? 누군가요?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요? 아니요. 네. 아니면 뭐 IQ가 낮은 사람이요? 아니요. 네. 교육 수준도 높고 IQ도 높은, 하지만 아는 척하는 사람이요. 실제로 한 부장님과의 일화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점잖고 그 다음에 경험 많고 박사학위도 있는 그런 분인데요. 그분은 절대 모른다는 얘기를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부장님, 우리나라 남성 30%가 70대가 되기 전에 5대암 중에 하나에 걸리는 거 아시죠? 모르죠. 근데 이런 분들이서 반드시 그럼요, 알죠. 이때가 보험이 팔리는 순간이랍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그 부장님한테 이제 우리나라 남성 30%가 70대가 되기 전에 5대암 중에 하나에 걸린다는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안다 그랬으니까. 추임새만 넣어주면 된답니다.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그 보험을 찬양하기 시작한대요. 좋은 보험이군요. 네네. 특약상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옆 부서에 전화도 해준대요. 그 박 차장 좀 오라 그래봐. 좋은 보험이 있어. 그런데 이런 부장님은 정말 보험 판매하기 힘들답니다. 부장님, 우리나라 남성 30%가 70대가 되기 전에 5대암 중에 하나 걸리는 거 아시죠? 그래요? 몰랐어요. 헐. 이러면 이 보험 설계사분의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합니다. 왜? 이젠 낱낱이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장님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반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부장님은 우리나라 남성
중년 남성의 암의 발생 패턴에 대한 가장 많은 지식을 그 건물에서 가지게 되고, 그리고 보험은 안 산답니다. 저희가 AI라는 표현, 1956년에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했던 인지심리학자들의 고민, 얘는 어떻게 성장할까? 그게 바로 러닝이라는 표현이죠. 에듀케이션은 이제 쓰지 않았던 겁니다. 에듀케이션은 뭘까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러닝은 뭡니까? 둘 다 몰라도 알아가는 거죠. 왜 우리는 머신 러닝부터 시작해서 모든 러닝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 학습을 막는 가장 최악의 표현으로 저희는 내 그럴 줄 알았어를 표현합니다. 오늘부터 몰랐다라는 걸 정확하게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만 봐도 그 사람은 성장할 사람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EBS와 함께 그렇다면 이 메타인지가 좋은 아이들은 평상시에 어떤 행동을 보일까? 실제로도 굉장히 뛰어난 학업 성취를 보이고 부모 학력, 부모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평균적인 가정과 비슷한데도 정말 성장을 많이 하죠. 얘네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전교 1등을 무조건 하는데도 전교 꼴찌가 물어보는 질문에 무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교 1등은 전교 2등, 3등, 4등 하는 사람 친구한테 질문하고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전교 꼴찌하는 친구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전교 꼴찌죠. 전교 2등, 3등, 4등은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 0.1% 아이들 입장에서 이래서 Y잖아 라고 하면 그래서 다음이 X제곱이었구만, 이렇게 얘기만 해도 턱하고 알아듣는 애들이죠. 근데 전교 꼴찌는 어떤 애들인지 아십니까? 이걸 찍다가 카메라 감독님들이 카메라를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그때 일단 X제곱이 뭔지를 몰라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야, 그 X 옆에 있는 이는 이 X 옆에 있는 이는 왜 이렇게 쬐꼬매?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더 놀라웠습니다. 3년 전부터 궁금했는데 물어볼 데가 없었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0.1% 아이들은 자기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 질문을 무시하고. 그래서 위키피디아 들어가서 17세기, 18세기 수학의 역사에서 시계를 고치다가 천문학적 개념이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수학의 공식들이 전부 다 별자리 개념과 유사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얘는 학교에 가서 그걸 설명해 줍니다. 이게 바로 X제곱을 놓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더 감동적인 장면도 봤는데 방송에 나가진 않았죠. 그 학교 수학 선생님이 두 분이 옆에서 와 대박 진짜냐? 그러고 같이 듣고 있어요. 네네네. 저희는 그 설명해 준 그 아이를 뭐라고 부르느냐? 다른 사람들이 못 가지는, 나보다 모르는 사람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아서 내가 가진 지식을 전혀 다른 기원과 본질을 알아가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고, 그 선생님 두 분을 퍼실러테이터라고 부릅니다. 촉진자라고 부르죠. 이 둘 중에 하나의 역할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AI를 부리면서 사는 그런 과정에 많은 정보들을 스스로 대창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 교수님께서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하드코어 공학 전문가인데요. 좀 공학 관점에서 그 A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AI 시대를 이미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 많은 분들에게 위기가 될까요? 아니면 기회가 될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계신 여러분들과 한번 제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화면 왼쪽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미술전에서 AI로 그린 그림이 1등을 했다, 이런 놀라운 기사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과학 분야에서도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정말 짧은 시간이라고 하면 기존 대비 시간은 3분의 1, 비용은 10분의 1로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술뿐만 아니라 과학 쪽에서도 정말 AI가 우리에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3년 포브스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상에서도 친구, 동료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로 답할 때도 사용을 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인터뷰를 하셔야 될 텐데 이런 직장 인터뷰를 할 때도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가 과학, 예술 그리고 더 나아가 심지어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컴퓨터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우리 인간은 경험에서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된 정보에 우리가 새로 적응함으로써 매우 어렵고 단연적인 작업도 하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모든 것을 데이터 그리고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AI라는 것이 갑자기 확 다가오게 된 계기는 작년 11월 30일에 있었던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챗 GPT의 등장 때문입니다. 챗 GPT가 다른 인공지능과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우리의 보편적인 언어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또 그것으로 대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인공지능과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평소 제가 쓰는 말투로 물어봤습니다. 냉장고에 두부, 양파, 계란, 묵은 김치가 있는데 이걸로 맛있는 음식을 좀 만들고 싶은데 뭘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그러면 이와 같이 답을 줍니다. 여러 가지 음식 메뉴, 또 재료, 음식을 만드는 방법까지 줍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에 재미를 많이 붙여가지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 아내 생일이 곧 다가오는데 꽃과 함께 줄 사랑을 담은 생일 축하하는 시를 좀 작성해줘. 저는 이과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문학적 소양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챗 GPT의 힘을 빌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 제목을 주면서 별빛 속에 생일이라는 제목으로 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네. 마치 제가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하고 제가 눈을 쳐다보고 읽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들이 가득한 이 밤 하늘 위에 그려진 너와 나의 꿈, 너의 생일, 특별한 순간의 시작, 빛나는 내 미소가 오늘의 별이 되라. 별이 되리. 야, 멋지죠? 아마 제가 집사람한테, 제 아내한테 이 꽃을 주면서 이 시를 착 낭독해 주면 아마 감동을 많이 받을 겁니다. 물론 이게 챗 GPT가 썼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처럼 챗 GPT가 우리 많은 분야에서 이미 와 있는데 이 챗 GPT의 특성은 다른 인공지능하고 달리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뭘까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명확히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은 결과를 준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인공지능들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 규칙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것이 없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준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작동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 인공지능에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 속에서 특정 패턴을 찾습니다. 그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을 모방합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방을 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술이든지 글쓰기든지 심지어 완전히 서로 다른 데이터를 합성하는데도 굉장히 능숙합니다. 챗 GPT 같은 이런 인공지능은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죠? 잘못된 데이터를 읽는다든지 또 편향된 데이터를 읽는다든지 해서 윤리적인 문제 또 틀린 결과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챗 GPT를 사용할 때 이 결과가 꼭 맞는지 꼭 확인을 해서 정말 이제 확실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이 이제 정말로 우리 앞에 다가왔고 기술이 점점점 고도화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문제들,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아까 윤리적인 문제 또 엄청난 전산 자원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은 이런 문제를 상당히 슬기롭게 잘 개척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물론 이제 거기에 그 인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 많은 그 인공지능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인공지능 비서를 씌는 시대가 머지않이 다가온다, 우리에게. 이렇게 되면, 정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삶이 여러 면에서 많이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뭐 말로 다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편하게 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AI를 잘 다루지 못하면 우리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또 AI 숙련도에 따라 일자리의 운명이 좌우화될 수가 있다고, 이런 우리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기사를 보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기분이세요? 뭐 웃으시는 분도 있고 찡그리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런 느낌이시겠죠. 와, 이게 정말 무시무시하다, 또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나에게 너무 편리함이 주어진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두 그림은 제가 빙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빙을 이용하면 거기에 그 챗GPT가 물려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이 변화하는, 다가오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이 물결에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AI 전공 분야, 또 관련된 분야에 있는 경우는 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면 되겠지만, 특히 그렇지 못한 분들, 아마 상당수의 여기 계신 분들이 AI하고 좀 거리가 먼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과연 그런 분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기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 AI를 도입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도입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네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프로세스에서는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직에서 AI를 도입을 할 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AI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AI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기획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가면 우리가 AI 알고리즘으로 선정을 해서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하는 단계가 되겠는데,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AI에 쓰기 좋은 정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AI의 모델이 인지 모델, 얼굴 인식하는 것과 같은 인지 모델인지, 아니면 아까 챗GPT와 같은 생성형 모델인지, 아니면 의사결정 모델인지, 그거에 따라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실제로 인공지능 AI 엔진을 서빙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할지 개인 PC에서 할지, 우리가 이것이 실시간으로 요구되는 건지 아닌지, 아니면 API 형태로 할 건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실제로 서빙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AI 전문가들에 의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AI가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봉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여기 오늘 계신 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하게 되면 아마 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김 과장, 우리가 이러이러한 서비스에 AI를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야, 이게 정말 말이 되는지 팀을 꾸려가지고 조사를 해서 일주일 후에 나한테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AI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1단계, 2단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이라고 하면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고 나아가서 비평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인공지능에 대한 문해력이 이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나가는 데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인공지능 문해력의 범위를 크게 지금은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AI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좀 더 전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AI에 깊은 지식이 없고 그거를 활용해서 어떤 깊은 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분야가 아니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1번 단계는 여러분들이 그 접근해서 그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AI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되겠는데요. 그 여기서는 일단 필요한 것은 기본 원리를 가장 쉽게 배우는 방법은 전문가한테 배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책을 보든지 인터넷을 보는 건데 제 생각에 여기에 HRD 부서, 휴먼 인적 자원 개발 부서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에 내 조직에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이 AI에 대한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고 또 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가정을 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남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아는 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활용하는 사례를 제가 쭉 크게 한 두 개 정도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IDO라는 그 디자인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맡았는데요.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아이들과 부모가 교감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달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왜 이게 필요했냐면 요즘 SNS 등등에 의해서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하는 도중에 게임을 하면서 좀 대화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게임을 만들어 보자,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는데요. 보통은 이런 의뢰를 받게 되면 디자이너나 또는 그 직원들이 각자 생각을 해보고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우리 김경훈 교수님도 보여주셨던 미드저니 또는 달리 같은 그런 프로그램, 이것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먼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 음식과 노는 가족을 그려줘 라고 먼저 질문을 했어요. 그림 그리는 AI에다가.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그려졌는데 그 중에 한 그림에는 식탁에 앉은 엄마의 코가 당근으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그 연구자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뭔가 재밌는 게 되겠구나 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영감을 얻은 거죠. 영감을 얻어서 실제로 이제 낸 아이디어는 음식을 의상으로 하는 게임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일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서가 좀 바뀐 거죠. 이런 데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소설 쓰기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소설의 그 주인공의 특정을 우리가 정한다든지 배경 등등을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상업적으로 서비스하는 AI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쇼틀리 AI, 노블 AI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건축 디자인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파라미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창문을 몇 개 낼지, 등을 몇 개 달지,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지, 이거를 많은 후보군을 놓고 고르는 것이 좋은데 그걸 일일이 다 설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델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내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기 위해서 AI를 사용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지금은 아이디어를 내가 냈는데 이 아이디어가 정말 타당한지 이런 거를 체크할 때도 이 AI를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그 특허를 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허를 내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신규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신규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규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해주는 그런 기관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많은 데이터를 찾고 검색하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 AI 기반의 그 특허 신규성을 검토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나왔습니다. 패턴트 사이트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걸 사용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의 특허의 진보성 등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시장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AI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내놨다고 할 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시장에서 이게 받아들이고 소비자 반응이 어떠한지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조사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넷베이스라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를 이용하면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내가 관심 있는 시장의 추세, 고객들의 반응, 더 나아가서 내가 낸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를 평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AI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AI 관련된 알고리즘 및 데이터를 처리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 놀라운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알파폴드라는 단백질 접히는 것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거의 30여만 개의 인체 단백질 3차원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입니다. 2023년 9월 21일 그 딥마인드의 CEO인 허사비스와 같이 일을 했던 전퍼 박사가 미국판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벨 생리의학상이라고 할 수 있는 레스크상을 지난주에 수상을 했습니다. 레스크상을 받은 사람의 3분의 1 이상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AI로 연구한 것이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적인 알고리즘을 하는 연구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챗GPT에 들어가는 GPT도 아주 그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거 위에 알고리즘 위에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질라라는 조직에서 커먼 보이스 프로젝트를 인터넷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언어와 억양을 수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들어가시면 녹음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는 거는 전 세계 언어를 다 모아갖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든 AI 그런 기관이나 조직에 무료로 배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 인류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알고리즘에 대한 또 데이터 처리에 대한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I로 기존 과학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소두에서 말씀드렸던 신약 개발하는 사례 보여드렸죠. 그거는 홍콩에 있는 벤처 회사인데요. 인실코 메디신이라는 회사에서 이루어낸 결과고요. 그 위에 아까 우리 김경일 교수님 심리학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스탠포드에 있는 대학에서 워우봇, 워는 이제 걱정 뭐 이런 뜻인데요. 워우봇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AI 기반인데요. 인터랙티브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신건강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바로 평가해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분야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고학입니다. 고고학. 고고학은 뭐 인문학 중에 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고고학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현장에 발로 걸어가서 땅을 파고 이제 모자를 쓰고 땅을 파고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텐데 최근에 고고학은 다른 형태로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지구를. 뿐만 아니라 드론 같은 데를 띄워서 라이다로 특정 지역의 사진을 이렇게 찍습니다. 엄청난 양의 사진을 찍어서
그 자료를 이용해서 새로운 유적지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아이리스 클램퍼라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학부를 고고학을 했고요. 박사를 컴퓨터 사이언스를 영국에서 최근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런 섬이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그 라이다를 이용해서 영상을 찍은 다음에 인공지능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120군데나 되는 새로운 유적지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아크 AI라는 고고학 전문 회사를 하나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고학의 새로운 그 기원을 열겠다. 그래서 새로운 유적지를 알고리즘을 통하고 이미지를 통해서 찾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학문과 기술에 심지어는 인문학에도 이런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그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 내용을 잠깐 관련된 연구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변형 바퀴 로봇입니다. 배달용 로봇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부산대 김영수 교수와 공동 연구한 건데요.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보통은 그냥 굴러가다가 계단을 만나게 되면 이게 바퀴가 전개가 됩니다.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단이 있더라도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로봇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제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여기 지금 왼쪽에 지금 여기 바퀴 보이시죠? 바퀴 안에 이런 기계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기계 장치를 잘 설계해야만 원활하게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어서 경제성도 있습니다. 이거를 설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그 알고리즘으로 의해서 여기 지금 보면 가운데 여기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영역에서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이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게 결과 같지 않아 보이지만 이 그림하고 오른쪽 가운데 있는 거하고 오른쪽하고 완전히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었고요. 얘를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외골격 로봇인데 앞뒤로 걸어가는 것을 보조하는 로봇입니다. 뒤에 그 모터하고 배터리를 차고 여러분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보조하는 건데요. 근데 지팡이가 있죠. 왜 지팡이가 필요할까요? 앞으로 걸어간다 하더라도 이 좌우 평행이 유지가 안 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팡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터를 하나 더 달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같이 지지하게.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무겁고 복잡하고 아주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로봇의 연구는 거의 이렇게 하거나 정말 해야 되면 모터를 여러 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모터를 한 개를 쓰지만 왜 앞뒤로 움직이면서 좌우로 넘어지는 것을 지탱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새로운 설계를 했습니다.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계되는 과정은 제가 생략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아직은 완성이 된 단계는 아닌데 중간 단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중앙대 이기욱 교수하고 같이 공동 연구인데요. 자,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그 러닝머신에서 지금 실험하는 장면인데요.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움직이는 부분 보이시죠? 움직이는 부분, 기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바로 여기가 저희가 새로운 개념으로 알고리즘으로 최초로 설계해낸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하는 분야에서 이쪽을 확장을 함으로써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말씀은 인공지능 문해력 플러스 더하기에 꼭 필요한 것이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류의 모든 역사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이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아주 잘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의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문성과 고유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계 설계를 한 40여 년 동안 공부를 하고 한 분야를 깊숙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처럼 학문을 하지 않는다면 고유성이 있어도 좋습니다. 야, 나는 음식 맛을 너무너무 잘 봐. 아주 이런 뭐 음식 맛을 보는 데는 내가 학문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런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문성과 고유성이 있어야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관점을 보는 그런 능력 또는 이건 사실은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경우를 좀 말씀드릴까요? 아까 그 외골격 로봇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의 연구는 한쪽 모터로 앞뒤로만 지지하고 다른 걸 지팡이를 쓰는데 저희가 생각한 거는 다른 각도에서 봤죠. 왜 모터 한 개로 양쪽 방향을 지지할 수 없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각도로 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기존의 틀은 안전지대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다른 각도를 보는 그런 노력을 좀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로 다른 것을 연결 짓는 그런 능력이 조금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기계 설계를 40년을 했다고 그랬는데 저의 원래 기계 설계의 배경은 우리 자동차가 쾅 부딪히면 자동차가 망가지지 않아야 되고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되는 이런 구조를 설계하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원래.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로봇을 봤습니다. 로봇을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은 다릅니다. 완전히. 이쪽 하는 사람은 이쪽만 하고 이쪽만 하고 이쪽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이쪽 자동차 등등에서 구조를 설계했던 그 관점, 그 생각을 갖고 두 개를 연결을 해보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을 서로 한번 연결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창의적인 질문도 창의적인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이제 곧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맞이하는 AI 시대는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좋을까요? 위기가 아니고 기회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문해력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최소한 기본을 알고 특히 활용할 줄 알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일상에 많이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이거는 뭐 배울 수도 있지만 또 약간의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르게 보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변화의 세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데 아마 이것이 좋은 작은 등불, 어쩌면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I 시대의 우리 역할과 미래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대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용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결국은 답은 질문이구나. 근데 갑자기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아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제가 어쩌다 어른도 MC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좌장 전문, 왜 학교에 가면 좌장 전문 학자라고 막 이제 많은 또 분들 인문학을 계시는데, 하시니까 또 저보다는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을 그래서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네네. 왜 첫날 한빛미디어 박태웅 회장님 나오셨죠. 네, 그래서 박태웅 회장님 꼭 하시는 얘기가 스스로 정의 내려봐라. 그걸 정의 내려봐라. 그러니까 왜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남의 정의, 사전적 정의, 매뉴얼적 정의에서
그거 달달 외우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그 대상,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 내려보자라는 얘기들을 주로 하시는 참 인상 깊었던 얘기인데요. 저는 그래서 아까 한번 정의를 내려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평균적이고 네. 그다음에 그 중앙에 근접한 답을 내놓는 것이 AI다. 근데 제가 좀 외람되지만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교수님의 AI에 대한 정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이제 저는 이제 AI를 조금 폭넓게 정의를 해서 그냥 컴퓨터로 인간의 그 지능을 모사하는 그런 모든 시뮬레이션을 좀 폭넓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뭐 제너럴 인공지능, 그죠? 일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뭐 궁극적으로 이제 인간의 모든 거를 이제 따라가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분야별로 좀 잘하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인간의 지능을 모사하는데 모든 지능을 다 모사할 필요는 없고 부분 우리가 좀 하기 힘든 분야 그런 쪽을 잘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많은 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의 자체는 이제 폭넓게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시뮬레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것이 뭐 일반 꼭 지능일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그 학자들은 뭐 관심이 있겠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해보는 게.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많이 필요한 거는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아까는 이제 우리 김경일 교수님께서 이제 보편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저희 경험에 의하면 보편적인 거를 넘어나서 우리가 잘 못하는, 우리가 좀 하기 힘든 것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학자들이나 저를 포함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매료가 된다고 저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에 대한 거는 아마 평균을 치면 못할 수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의 그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결과를 줄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다양한 정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친한 그 소설가 한 분이, 그분은 AI를 스스로 정의 내리시는데 이러더라고요.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모든 것을 해주는 기계. 근데 사실 그 말 뜻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수많은 방대한 계산이라든가 아니면 네. 가기 싫어하거나 위험한 것들을 결국은 그걸 위해서 우리가 AI를 개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의미로 본인이 그렇게 느껴졌는데 의미가 있네요, 진짜. 근데 왜 이제 슬슬 또 그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교수님? 예전에 왜 AI의 빙하기가 한 2번 정도 있었다. 네, 그래서 왜 실제로 처음에 이제 전문가 기반형 규칙 막 알려주고 했더니 원숭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강아지인데 강아지는 뭐 수염이 이렇게 있고 다리가 4개 있고 꼬리가 있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다리 하나를 잃은 강아지를 그러니까 강아지라고 못 보고 막 이런 초창기부터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쭉 상승한 게 아니라 한 번씩 빙하기가 있었다. 그걸 빙하기로 표현하는데 항상 이제 딱 이 생성형 AI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 진보가 한번 일어난다고 보니까 이제 슬슬 또 이제 빙하기 얘기하는 맞습니다. 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 번째 빙하기.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빙하기가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경우에는 그 초창기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시절에는 처음에 결과를 줬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가서 놀라웠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움에 그쳤는데 그 다음에 이 놀라움을 계속 유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고, 이 놀라움의 정도는 실제로 산업이든지 우리 일상에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놀라움은 맞는데 이제 그런 거를 몇 번 하다가 지금은 놀라움의 경계를 넘어서 이미 실상에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이미 올라와 버렸습니다. 아까 딥마인드의 그 알파폴드라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업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섹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빙하기는 적어도 뭐 얼마 동안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빙하기가 온다면 지금 이제 컴퓨터 전산 자원이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을 건데, 저의 예측은 그것도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건대는
빙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이런 시점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오던 모든 분들,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 대한민국이 AI에 대한 문해력을 좀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 패턴에 이런 부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과거가 다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 역시 또 고정관념일 수 있다. 네네. 그 네, 공이 네, 이제 네.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지금 올라가서 약간 그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넘어서. 넘어갔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미치는 영향이 저는 굉장히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일베 트렌드의 종류가 이제 메가 트렌드가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이거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메가 트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감탄사 언어를 분석하는 분들의 얘기를 보면 감탄사가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왜 약간 신기하다라는 네네,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게 신기하다라고 하는 건 내 생활과 밀접된 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구경하는 네, AI. 네네, 네. 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 감탄사가 이게 뭐냐면 생활 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네. 신기하다라가 아니라 만족스럽다라고 네네.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 음성적으로. 만족스럽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빙하기가 또 올 거야라고 하는 거 생각하기보단 차라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AI 문해력, 그러니까 네. AI와 잘 협응할 수 있고 AI의 생태계에서 잘 정보를 받고 주고할 수 있는, 심지어 질문할 수 있는 능력 정말 네, 중요할 네, 것 네, 같은데요. 저도 이제 약간 걸쳐 있는 전공이긴 하지만 인지심리학이라서 사실은 심리학의 대부분, 그리고 심리학보다도 더 훨씬 더 인문사회 계열에 네, 네, 네. 있는 그 전공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학생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참 그 불안함이라든가 네. 아니면 앞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AI가 다 할 것 같고 우리는 개발자가 아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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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여전히 또 그런 분들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네, 네, 있고, 네, 네. 아까 잠시 또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네, 네. 어떤 좀 준비와 능력의 개발이 좀 더 필요할까요? 네. 일단 뭐 제 생각에는 그 인문학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역설적으로 AI가 더 많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아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인문학이 역설적으로 더 부응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측면은 AI, 아까 제가 고학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인문학에서도 이 AI를 도입해서 그 연구하는 형태, 방식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언어학 쪽을 보면 음성학, 뭐 동사론, 의미론 등등 이런 분야가 쭉 있어 왔는데, 뭐 얼마 전부터는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스라고 해서 전산 언어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새로운 분야이긴 한데 이런 거를 떠받쳐 주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학문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학문을 약간 컴퓨테이셔널 툴을 이용을 해서 이런 AI 같은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그 학문을 다르게 보고 다른 시도를 해본다는 거죠. 그게 약간 이제 고고학에서도 제가 가서 발굴하던 거를 영상을 찍어서 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많은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이 상상력은 인문학자들이 잘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오는 거를 거부하지 않고 잘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한다면 정말 그 아까 고고학에서 했던 거를 왜 한국에서 못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인지심리학 전공은 반드시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배웠었거든요. 아, 근데 네, 제 네, 선배님들은 포트란 코볼 같은 아주 극악한 네네네. 랭귀지를 배웠고, 저희 때는 C++, C++, 네네네. 자바스크립트까지 있고, 지금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좀 훨씬 난 파이썬을 그렇죠. 네, 공부를 네. 시키는데 네, 이제 네. 파이썬 들어가면 그 학기에 이제 3분의 1이 자퇴를 합니다. 내가 심리학과 들어서 이거 왜 이러시냐고 저한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보고 개발자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네, 네. 개발자랑 대화하고 네, 협업하라고 정확합니다. 네, 가르치는 거라고, 네, 네. 배우라고 하는 거라고 해서 안 되면 정말 그냥 대략적으로 느낌만이라도 가져보라고. 네, 네, 네. 근데 저도 그 C++ 배울 때 진짜 막 정말 자퇴가 아니라 이민 가고 싶었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약간 알고리즘적 대화가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면 네, 네. 개발자들이나 네, 네. 엔지니어들이랑 그런 대화가 되는데 네. 우리는 항상 기획자가 기획의 언어를 얘기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엔지니어나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턱도 없는 얘기죠. 네, 네, 네. 근데 또 이 개발자들과 엔지니어들의 얘기를 보면 또 이쪽에서는 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네, 네. 이런 협업의 문화가 너무너무 중요해졌다고 봤을 때 네, 네.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가지고 또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간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저는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 내용 들어보니까 그 한양대학교의 우리 로봇공학하는 한정원 박사가 네, 네. 생각이 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사석에서 아니 사람처럼 이게 잘 뛰어가는 로봇을 사람처럼 잘하는 로봇을 왜 아직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을 아직 모릅니다. 그 얘기 딱 정확하게 네, 네, 말씀하시는 네, 부분이 비슷한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금 그래도 시간은 됐지만 그래도 제가 한두 분 정도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아 단호한 네네. 표정을 짓고 계신데 네, 그럼 저희가 질의응답 편하게 네, 네, 해주시면 네. 됩니다. 혹시 그러니까 현장에서 질문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한두 분 정도는 한 분 정도 받을까요? 네, 네.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손을 네, 한 분 들어주시면 계시네요. 다행히. 저 안 민망하게 마이크 잘하셨습니다.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웬만하면은 저 김인영 교수님한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운 질문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 인간이 창의적일까 AI가 창의적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크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인간이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더 창의적이게 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한테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전 지금 눈을 안 마주치고 네.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람이 만드니까 사람이 훨씬 저는 창의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어느 시점에는 이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가 코드를 바꿔가는 이런 시점이 오면 조금 얘기가 다른데 뭐 앞으로 뭐 상당 기간 동안에는 인간이 뭐 계속 창의적인 역할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영역을 이렇게 뛰어넘는 거는 아까 데이터를 아무래도 기반하기 때문에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영역을 가는 거 그런 거는 뭐 아직도 절대적으로 인간의 그 창의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저기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디어 같은 컨설팅 회사에서 했던 그런 사례 지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영감을 좀 얻을 수가 있고요. 다른 생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AI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할 때. 그래서 거기에 뭐 정답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가다듬고 또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 이용을 하면 제 생각에 굉장히 그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I 문해력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본인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성형 AI를 이제 중간중간에 일할 때 쓰면요. 사람이 그런 대답했으면 굉장히 불쾌하게 약 오르거든요. 나는 이 생각을 못했지 하고 이제 약 오르는데 AI가 그런 대답을 내놓으면 약이 오르는데 불쾌하진 않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 이게 의외로 저를 잘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참 괜찮은 어시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제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저쪽 뒤에서 관계자분이 끝났으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자꾸 신호를 주십니다. 그래서 점심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는 김영 교수님한테 아주 제대로 오늘 아주 그냥 공부를 많이 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